Thank you all for supporting me and standing. We can take it back. We will do it, yeah. We will kindly ask if we can have a look at it. And the family, obviously, we're very grateful for their safety. 사실은 평양북도 영변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북한이 제 반쪽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네.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단동이라는 데를 갔을 때 앞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17번이나 가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이 가셨나요? 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조선 사랑 여행이라 해가지고 조선의 자연을 보고 또 조선의 또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 그래서 제가 17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사로 해서 가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 여행, 저한테는 18번째 여행 때 제가 억류되게 되었죠. 도대체 18번째 방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17번째까지 괜찮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18번째 방문했을 때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거를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서방 언론들, 특별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 꽃제비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든지 이러한 영상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들어왔느냐 해서 제가 억류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들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관광으로 갔지만은 네. 사실상은 선교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면서 네. 반국가 모략 행위 또 국가 전복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고 예배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왜 기도의 힘도 안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안 믿잖아.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그거 자체가 국가 전복을 음모를 이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으니까. 며칠 동안 억류당하신 건가요? 제가 2년하고 5일입니다. 제가 2년하고 5일입니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735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영유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케네스 배시는 4월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노동교화 15년형이 어떤 건가요? 네, 교화소에 갔더니 외국인 특별교화소라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 한 3, 40명이 되는데 제가 유일한 죄수였습니다. 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미국놈 처음 왔다고. 예, 선교사하고 목사지 미국 사람이지. 근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이제 노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 밭에 가서 밭일도 좀 하고 혼자? 네, 예. 그 콩도 좀 심고 빗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돌도 좀 나르고 뭐 이런 석탄도 좀 이렇게 좀 재를 나오면 부시기도 하고 그것을 밭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하수구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중노동이나 할 수 있는 중노동들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 혼자. 죄수가 한 명이었던 거죠? 제가 있었을 때는 당시에 제가 유일한 재수였고요. 네.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2명 내지 3명이 따라 나와서 총을 차고 저를 지키고 있죠. 고문은 안 하던가요? 네, 저한테 특별하게 특별한 다른 고문 행위는 가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제가 가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일을 하는 거죠? 노동 교화형 15년이면 이제 무기징역, 사형 다음이 이제 그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은 것인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인하고 외국인은 차별을 두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외국인이 이제 비공개 상태로 잡혀간 경우에는 다 고문하고 다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케네스 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사람이고 언젠가 서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고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게끔 안 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과 못 나갈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못 나갈 사람은 철저하게 고문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쪽 간수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통하니까. 이게 좀 친하게 되거나 네. 또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보기 때문에 물어봐요. 저는 남한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에는 보통 뭐 자기 집이 있거나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뭐 집이 차는 한두 대씩은 다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씩 다닌다 했더니 야, 그거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통행증은 어디 있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돈은 어디 있어가지고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40배나 크다고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남한 실정을 모르고 또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는 또 북한 실정을 너무 모른다. 그것을 제가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저는 패밀리 늘 그 가족은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었을 때는 아마 집에 갈 뻔했는데 못 갈 때. 그래서 아마 곧 해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또 사진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죠. 첫 6개월 동안은 제가 일부러 사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 1년 정도에는 거의 뭐 매일같이 가족들 사진을 보고 또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견뎌낸다면 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려나가시게 된 거죠? 11월 8일 날 아침에 인터뷰를 한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그 이제 특별 사면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죠.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미국 그 사절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고 조금 있으니까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군복을 다 입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령 전달식이란 걸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 공민 뭐 배준호 범죄자 배준호를 특별 사면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는 2014년 11월 6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이렇게 이제 해서 저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된 것이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뭐 아직도 이것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었고요. 그때는 보면 이제 비행기가 미국에서 이제 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크게 써 있는 큰 전용기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에 보니까 한 20-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는 너무 고마웠었고 또 죄송하게 됐었죠. 그 비행기를 올라타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이제 미국 땅에 내려서 제 가족들이 제가 내리는데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알게 되었죠. 예, 지금 저는 지금 사는 삶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저는 풀려났지만 그곳에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다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非法入境中国境内的朝鲜人不是难民，那么违反中国法律非法进入了中国，那么中国政府呢一贯根据我们自身的国内法
国际法。 중국은 31년째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데 최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 간부 출신으로 알려진 가족들은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붙잡혔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중국은 지난 6월에도 7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시켰고 그 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다. 국제사회는 반인권적인 중국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북송! 그 실태를 진단해본다. 네, 중국에 지금 20만이 넘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범법자처럼 돌려보내는 실태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봤고요, 그 상황을. 강동원 교수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자주 만나신다고요? 네, 중국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나 또 탈북민 면접을 위해서 제가 중국에 자주 오가고 있는데요. 뭐 현지에서 만난 탈북 여성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아무리 훌륭한 소설가가 있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탈북 여성들은 호구가 없는, 신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후이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길바닥에 내버리면 되는 사람입니다. 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분이 없다라는 건 그들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사람이 아닌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하고 시아버지가 오히려 그 여성을 고발을 한 거예요. 탈북 여성이라고.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런 이 면접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정말 살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일매일이 불안할 것 같은데 우리 미남미녀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지냈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때 제일 걱정이었어요. 네. 신분증이 없으니까 남이 신분증 빌려서 가거든요. 비슷한 얼굴. 그리고 제가 여름에 또 빈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병원에 좀 가봤으면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약국에 가서 계속 봤어요. 근데 너무 아플 때는 막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나고 그 북한에 있을 때 좀 힘들었고 중국에 가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신분증 없고 진짜 막 살아도 사는 곳이 않아요. 경찰차랑 다녀도 내 잡 올라오는가 해서 그러고 밤에 개 짖는 소리도 너도 그렇죠. 잠을 못 자고. 안 통하는 것도 되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실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신분증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라면 굶어 죽고 못 살아서 왔다, 거지 같다 이런 인식이 중국인들한테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있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치부하고 이런 욕을 해도 내가 내댈 수가 없어요. 조금 자칫 내가 나대서 뭔가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하면 난 북한 사람이니까 북송을 시키겠다 이런 위험을 난 뭐 고발하면 너 바로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라는 존재감 자체를 아예 누가 나를 치부해도 화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김혁 씨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심양에서 한 번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당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랑 함께 축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친구가 이제 공을 찼는데 네. 어떤 중국인 옆으로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데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중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이고 한족이고요. 그 사람. 저는 당시에 이제 감옥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구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애들을 먼저 보냈어요. 지금 너네가 저만큼만 나가면 내가 도망칠 거다. 보내고 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체포가 돼가지고 파출소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파출소인지도 모르고 당시 공안들이 계속 넌 왜 여기 있었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사촌형이 여기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 사촌형은 지금 쌍발을 나갔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 없을 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 아이들은 모른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사실 그때 준비는 다 해놨었으면 항상 이 칼하고 옷핀을 늘 옷소매다가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고. 너 살아날 거다 날 거다. 그때 중국 아무 연관이 없는 중국 조선족이 돈을 투자해서 저희를 보내줬어요. 좋은 사람도 있네. 네, 그렇죠. 그때 제가 만약 잡혀나갔다면 시범 케이스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중국의 탈북민들이 20만 명이라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건데 여러분 중에는 북송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키 씨, 도대체 그 나이에 무언고 경험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북송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어쩌다가? 네, 20살 때. 굴대 넘어오다가 잡혔어요. 근데 중국 배사공에 우리를 넘겨줬거든요. 근데 마중 나온 여자가 돈을 줬어요. 배사공한테다. 우리 넘겨줬다는 걸 해서. 근데 돈은 돈대로 먹고 공항부터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림강 보안소 그 공항에 2달 동안 있다가 자강도 보안소로 넘어갔어요. 북송당했어요. 네. 근데 중국 공안부에 있을 땐 밥 주는 게 돼지 막 고기 구운 거에다 빵도 2개 주고 진짜 잘 줬어요. 근데 북한에 가니까 잠도 안 자고 검은 우리 또 동생하고 둘이 갔다가 잡혔어요. 저 동생하고 우리 한 형제가 둘이 갔다고 다리 멍정이 불러놓고 갔다 오면서 막 윽박 지르고 잠도 안 재우고 막 24시간 동안 딱 한 자세로 앉아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있었어요. 엄마한테다가 딸들 내보내 갔으니까 뭘 가져라. 뇌물 같은 거요. 자강도 그 보이부가 엄청 산골짜기 제일 못 찾아가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엄마 보고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왔나 하면서 엄마는 3번씩이나 집에 기르던 돼지 뭐 닭 다 팔아가지고 3번씩이나 와서 나왔어요. 그래서 봐줬구나. 네. 뭐 저도 북송을 해가지고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북송될 당시에는 그 전에 탈북자들이 넘어갔을 때는 감옥에 안 보냈어요. 교화소라고 하는 데를 안 보내고 처벌을 이제 뭐 단계별로 일단은 했었는데 제가 나간 해부터 교화소, 지금 현재도 교화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두만강을 일단 딱 넘을 때는 각오를 하는 게 잡히면 교화소 간다. 근데 교화소에서 저도 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5년이요? 네. 그 환경이 엄청 열악해요. 시설과 급식 문제가 열악해서 10명이 들어가면 3명이 살아나온다. 이거는 뭐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올 때는 내가 이제 잡히면 10명 중에 살아남을 3명에 속한다는 거를 각오를 안 하고 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각오하고 넘는데 저도 그거를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북송이 돼서 딱 북한에 나가라고 하니까 처음엔 제가 막 어떻게 안 나갈 수 없냐 이렇게 돈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하다가 정 안 돼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 왜냐면 거기 가서 교도소 생활 하면서 죽으나 아니면 여기서 깨끗하게 죽는 게 나았는데 이제 시간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자주 감시를 했고요. 바로 북송을 시켜서 자살을 못했어요 저도. 제가 중국 영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영종에서 사막 가는 길에가. 그래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지. 구경 가서 갔는데 북한 무장 탈영병 3명이 총을 들이대고 있고 1명은 다리 총상을 받은 상태였고 2명은 서서 총을 들고 있는데 앞에가 중국 공안이 몇 명 있고 변방대 있고 북한에서 사보 입고 들어온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안하고 변방대가 잡았죠. 잡아가지고 넘겨주는 순간에 국가보위부에서 데려가는 게 적세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바닥을 마주해라 이렇게 마주하니까 여기다가 젓가락바닥 굵어 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뚫러서 그대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으면 니네 나라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이미지 안 좋아진다. 근데 조선족들이 막 들끓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냐. 뭐 이런 걸 내가 충격적으로 목격을 봤어요. 아주 그 가족, 돈, 브로커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민들을 다시 그 납북을
시키잖아요. 그 납북돼서 북한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요,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조선중앙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중앙TV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고 정해진 워딩을 나와서 그대로 외워서 읽으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이분이 정말 얼굴 다 경직돼 있고 어떤 고문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상상으로 떠오를 만큼의 표정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가 2007년 12월 달에 몽골 사막을 거쳐서 결국은 남조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제 혈육은 다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령님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령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책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이 됐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굳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늦게나마 알고 깨우쳤기에 그들을 욕되게 하였던 책을 마침내 제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이다. 자, 지금 벌써 말투는 벌써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장군님 찬양을 하려니 사실 저희가 봐도 좀 이건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주 씨가 그랬나요? 저한테 그런 거, 오빠 이게 자유의 냄새에 맡다가 거기 가서 못 살아요 그러는.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유 없는 곳에서 절대로 저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북한 이제 동생뻘이에요. 근데 걔가 작년도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북한에서. 엄마가 전화가 처음에 왔는데 얘네는 연선 지역이라서 엄마랑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할 정도로 이제 자주 통화를 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항상 편안한 목소리인데 덜덜덜덜 막 떨면서 이게 내가 어떤 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놀라지 말고 전화 받아, 이렇게 엄마가 직접 목소리를 전화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누구냐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담당 보이시돈이라고 바로 말을 하더라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쫄아가지고 너무 놀랐대요. 머리끝가 딱 건드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도 조국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막 이제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나 못 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국 품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 여권 없니? 이러면서 너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오면 내 데리러 갈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간암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껏 뭐라고? 우리 어머니 옆에서 듣는데 어머니한테 제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얘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가서 죽으라면 제가 가서 조국에 가서 죽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 못 갑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됐다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러더래요. 거기서 죽어라 이러더래요. 진짜로 그랬대요. 아무튼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탈북민들이 알고 계시면 스스로 되게 조심을 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재입국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북한의 기획입국의 그 방식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탈북민의 가족을 이용한다. 방금 전에도 저희 탈북민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의 피부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와달라, 나를 만나달라라고 했을 때 워낙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북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탈북 브로커를 이중 스파이로 이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처음부터 아예 그 보이부하고 연결을 해서 처음부터 브로커들이 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돈을 위해서 불러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탈북민을 돈으로 유인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기가 힘들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한테 돈이 되는 사업을 하자면서 유인을 해서 국경까지 오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특히나 뭐 가족을 특히 이용하면 그 누구도 뭐 돌려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전이에요. 이상 그 시집현인데 시누이하고 그 남편이 오다가 붙잡혔대요. 보이부에 붙잡혔는데 그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 뭘 하겠냐고. 자살했는데 그 시집현에서 이상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이상 보이부에 붙잡혔는데 돈을 1,000만 원을 요구한답니다. 그래 왜 1,000만 요구하는 걸까? 죽었는데 이 남편을 구해야 되겠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붙잡힌 걸 가지고 보이부가 이상 또 다시 압을가해서 돈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망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간악합니까 글쎄.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린 전화를 1분 이상 안 합니다. 1분간 딱 하고 또 다시 끊었다 다시 하고 하는데 5분 10분 하고 다시 전화를 키면은 우리는 깐지로 들어가요. 깐지는 중국말로 끊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계속 통화가 들어가는 거는 보이부가 전화를 켜놓고 거기서 항시적으로 대기하며 기다린다. 그 한 탈북민은 지금 북한에 가족이 다 계시는데 중앙에서 직접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다음 그 유원지 공원 같은 데 가서 데려가서 또 노는 모습 찍고 이렇게 다 찍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이 가족들한테 그동안 당에서 무관심했는데 이제부터 잘 돌봐주겠다. 네, 잘 돌봐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잘 있어라. 이렇게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탈북민이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준다는데 혹시 내가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근슬쩍 이런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브로커와 북한의 보위부는 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면은 브로커는 북한에 있는 또 연락처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안전한 선이 보위부를 통해서 두만강을 넘는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보위부 사람들은 북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탈북을 넘겨주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충성 자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위지도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자기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10명에 2명 정도, 1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잡아버리는 거예요. 두만강을 넘은 다음에 자, 두만강을 넘었으니까 돈을 붙여라. 돈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중국 공안에 정보를 주는 거죠. 2021년 2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법원의 판결. 북한은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 진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원고 171명에게 모두 23억 달러, 한국 돈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모두가 자신들이 겪었던 심각한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닌데요. 그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의 액수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네. 북한 앞바다에서 미국 승조원 83명이 순식간에 증발이 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83명. 83명이. 그리고 무려 900톤이 넘는 미국의 푸에블로호 배까지 함정까지 순식간에 다 증발을 합니다. 1968년 1월 23일 그들은 어떻게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북한 앞바다에서 갑자기 증발을 했을까요? 이 906톤의 사라진 미국의 배가 발견된 곳은 정말로 엉뚱한 곳이었는데 어디서 발견됐는지 함께 보시죠.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변입니다. 보통강? 여기 배 있죠, 여기. 네. 이거야? 네, 이거네. 이거네. 강에? 자, 50여 년 전 북한 앞바다에서 사라진 배가 평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납포될 수 있나? 그렇죠. 이렇게 바다에 있는 미 군함이 이런 식으로 납치가 된 거는 역사상 최초고 미국으로서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을 북한으로 급파를 했고요. 전투기 300대가 출격 태세를 마쳤고요. 와. 심지어 북한의 원산만을 폭격하겠다라는 우와. 공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폭격이고 핵폭탄이 있는 곳이야. 맞아요. 핵폭탄이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 배를 납치를 했어요. 진짜 과감하다. 김일성은 왜? 무슨 용기로? 그러니까. 사실 이 군함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이 군함에 뭐라고 써 있죠? 그? GER. 뭐예요? 절. 왜 약자예요? 절. 네,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해양조사, 환경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환경조사를 하는 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원산 앞바다에.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스파이선이거든요.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감청하는 그 시그널을 잡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얻어낸 정보들이 있겠고 그렇지. 그게 있으니까 절대로 이 배는 북한에 납포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배 안에 그 서해 비밀 문서가 1톤 정도가 있었다. 한 톤? 1톤? 1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지금 이거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를 지금 납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선장은 선장대로 부셔. 없애버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전자장비는 도끼로 망치로 부셔대고 소리는 한쪽에서 배 안에서 불태우고 북한 애들은 그걸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자료를 태우고 북한이 사실은 알고 들어온 거야. 북한이 이걸 눈치채고 보시면 배 상판 그리고 배 가판 그다음에 여기 배 하부 상판 하부 구분할 거 없이 마구 총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총 자국이 있었구나. 배 가판하고 요 상부에 총탄 자국이 막 박힌 거고요. 일반 총탄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되게 있어요. 큰 것도 있어요. 이거 완전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기밀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배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기 위한 계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 승조원 한 명이 기밀 문서를 옮기다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총에 맞고 죽는 일도 생깁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사망자가 합니다. 발생. 아직까지는요 이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더라고요. 그러겠지. 그때 있던 군인들은 이랬대요. 그냥 17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거 들어보시죠? 오, 이렇게 맞아. 거만하게 이렇게 막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의 회상을 한번. 오. 첫 행동으로서는 미국 놈이 성적이를 내려와서 찢어버리고 말을 했습니다. 저기다 공중놈 때가 탁 그리고 각기하고 매민가 뭐 터지니까 한남에 쭉 들려보더니 서로 와들 때문에 83이라는 숫자를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7명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명 대 미국놈들이 12명. 예? 아, 1대 12. 오, 이 사진 진짜 많이 봤어요. 와. 북한에서 신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 이게 의문입니다. 저항을 못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 그 학생들이나 뭐 전 이민이 의문에서 확신으로 바꿨던 좀 사진이기도 그치? 하고 영상이기도 뭐야? 의문을 뭘 의문을? 미군에 대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맞아요. 승리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확신으로 아니다. 바뀐 이런 좀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배우 한두 명으로 그렇죠. 어떤 그리고 실제니까. 해명 항구의 시신 또 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쟤들. 아유 겁쟁이네.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좀 확신으로 많이 내부 바뀐. 결속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국의 군함까지 납치해서 일을 벌였을까요? 자 김일성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김일성은 왜 82명의 미국인을 납치했을까? 이게 CIA 진짜? 문건입니다. 와. 야,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볼 수 있는. 와, 저런 걸 보시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와대 공격과 푸에블로의 납치는 김일성이 노골적인 무장 정복 정책이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혁명적 폭력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며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된다. 베트남을 도우려고 했던 CIA 분석 문서입니다. 실제로 미 군함이 납치된 이후에 베트남으로 향하던 항공모함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쪽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 이렇게 파견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 2년만 해도 무려 15,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데 네, 이미 네. 가서 싸우고 있는데 네. 추가 파병이 예정이죠. 추가 파병이 15,000여 명이 예.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당시 그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 파병이 무마됩니다. 취소됩니다. 이거는 예, 예. 베트남전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죠.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추측인데 당시 소련과 중국 사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소련은 미국과 좀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고 중국은 여기에 반해서 제국주의의 저 수계 같은 미국과 왜 소련 너네가 사회주의 원칙 버리고 저렇게 맹종맹동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살짝 들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 중국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뭔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미국 군함을 납치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봐라, 우리 반미전선 여전히 선두에 서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해 68년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답장이 와요. 북한의 너의 그런 어떤 전쟁 태비 태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칭찬한다. 이러는 식의 답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칭찬받으려고. 한낮의 미 해군 증발 사건은 생각하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 다시 말하면 핵전쟁의 코앞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비밀 문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탑 시크릿입니다. 예, 여기 1968년 메이 5월이죠. 5월 14일. 푸에블로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핵 비상 계획의 기본 개요를 전달했다. 이 계획의 이름은 Freedom Drop, 자유 낙하 작전이었다. 이름이 그러니까 프리덤 드랍. 네, 그렇죠. 자유 낙하. 네. 이게 뭐야? 자유 낙하? 이게 자유를 주겠다? 폭격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폭격하는데 이 폭탄이 마치 북한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뜻 해가지고 실은 북한에다 쓰는 거야. 프리덤. 악의물이네, 악의물이. 미국은 지금 핵전쟁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정찰도 마쳤고요. 전쟁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계획을 전면 틀어버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공격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침투를 해볼까? 했는데 모든 그 플랜이 다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방공망이 촘촘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단 다 죽어요. 해상으로 침투하든 공중으로 침투하든 어떻게 침투하면 일단 침투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미 군 자체에서는 그 어떤 미국을 위해서 복무한 병사는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is left behind라고 해서 유해 송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시신도 유해도 지금 갖고 오는 판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죽는 걸 봐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타격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구출이 목표니까. 그래서 그 플랜을 바꿔버려요. 그 작전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가지고 68년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다 가족 품에 보내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꿔버려요. 북한이 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이 나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함장 살아 있어. 그리고 죽은 한 명, 그 시신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 여기서 더 나가서 뭘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보자.
군사적 힘을 믿고 그처럼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이 이 공화국의 단호한 사회적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 단판장에 기어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회담에서 그 요구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요구만 들어주게 되면 82명의 선원들을 돌려주겠다. 그건 바로 반성문이었습니다. 반성문이요? 네. 반성문.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인정하고 다시 재발 안 하겠다는 각서 써라. 이거예요 지금. 당시 최강 국가인 미합중국의 자존심을 다 뭉개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참 이 난감한 상황인데 저쪽에서 뭐라고? 우리 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미국은 당연히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협상이 계속됩니다. 근데 시간은 가고 일단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82명을 다 가족의 품에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사과만은 쓰긴 쓰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하나 먼저 좀 할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발표예요. 나는 오로지 승조원을 석방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반성문,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승리. 정신승리예요. 이게 근데 항상 외교에서는 뭐냐면은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그러거든요.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들을 구해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가는 방식이고 이걸 이제 agree to disagree라고 그래요. agree to disagree. 진짜 어렵다. 부동의하기 위해서 동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repudiated apology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부인을 전제로 한 사과라는 외교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하겠다. 그다음에 우린 실리를 취하겠다.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선에서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래 그전에도 일단은 형식적으로 사과를 얻어서 우리는 그 내부 선전용어로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내부 선정이 중요하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미국을 위해 싸운 군인은 반드시 복귀시킨다.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걷어들인다. 라는 미국의 기본 정신을 지키게 됩니다. 북한에 갇혀있던 82명의 인질 모두 그리고 한부의 시신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모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And at that time, the North Koreans we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way we looked. And they were trying their best to make some of our bruises go away, and they were even feeding us better to try to put a little weight back on us. 노을인데 여름 옷을 줬대. 야,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딱 전날에. 딱 전날이다. Not until they let us out to walk across the bridge. They didn't tell us. We just all wondered why they were changing our clothes. 이거 딱 전까지도 안 알려줬구만 저 사람 본인들한테. 못됐다 못됐어. 그냥 공포만 주고. 진짜 북한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라야. 야. 저때 심정이 어땠을까? 대성동 마을이 이렇게 북하고 가까우면 뭐 사건 사고가 있지 않겠어요? 있죠. 가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 제가 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내려온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는 안 넘어가요. 맨날 가는 밭이고 맨날 가는 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아는데 그걸 넘어가겠어요? 근데 언제 넘어가냐면 도토리 줬다 넘어가요. 도토리 줬다. 도토리가 그 당시에 98년, 99년에 그 큰 푸대기 하나를 다 꽉 채우면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요? 그러니까 그게 꽤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농약도 안 치는 데니까 자연산 뭐 천연 멋쩌고 해서 대성동 도토리는 좀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도토리를 줬는데 허리 숙이고 도토리 보이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줍다 보면
잠깐 실수한 사이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안 넘어갔는데 북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 니네 넘어왔어 그리고 잡아가도 안 넘어갔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거죠. 서로 애매하니까. 아니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안 넘어갔는데도 잡혀가서 끌려갔던 적이 못 돌아온 있어요. 거예요? 끌려갔던 두 분이 도토리 주다가 넘어가셔가지고 두 분 아니었나요?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도토리를 같이 주웠어요. 네. 많이 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고 해서 그걸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 아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다 두고 그 다음날 가져오자 해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갔는데 북한 쪽에서 여기서 도토리 줍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놓고 갔으니까 또 올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여기 두 사람이 다시 갔죠. 가서 이제 북한 군대 가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못 왔으면 그냥 참 애매하고 그럴 수도 곤란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도토리 납북 사건 보시죠. 영상 있습니까? 자, 당시 뉴스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 무장군인들에게 납치된 우리 대성동 마을 주민 송환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아유 5일 만에 입으로 가재는 거야. 그래 가재니까 무섭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아이들은 다 여기 있는데 어머니 대박 분이 무서우니까 그냥 참나무 큰 걸 있는데 막 그걸 붙잡고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아들은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오고 그냥 가는 거야. 가재니까. 그는 무서우니까. 방금 이 납북됐던 이 어르신 홍승순 씨 같은 경우에는 5일 있다 귀환했잖아요. 네. 5일 동안 진짜 잘해줬대요. 북에서. 북한에서. 오히려 우리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잘 주고. 심지어 뭐 어디 약간 진창길 갈 때 나 신발 들어준다 그랬더니 업어줬대요. 업어줬대요. 아들보다 낫네. 진짜요? 아니 뭐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몽골 아니니까. 예. 말도 안 돼요. 이거 잡아가 놓고 잘해주는 거. 왜냐면 어머님이잖아. 어머님을 노역 부릴 수도 없고 어머님한테 뭐 알아야 될 것도 없고 97년 되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전 세계가 북한 체제를 비웃을 때였으니까 차라리 어머님 오셨으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있다 보여줘서 융성하게 업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이롭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상황은 정전의 쪽 한 번 열리면 무조건 송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갈 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러거나 보여주자. 이런 선전이 날 수 있죠. 그 어머님 끌고 온 병사 욕 먹어. 먹었을 거야 아마. 저 터졌을 거예요. 쓸데없이 애 데리고 와가지고 뭐 진짜 젊은이 그 뭐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은 좀 괜찮은데 뭐 어디 노동을 시키겠나 뭘 시키겠나 이거만 하고 그냥 아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터졌지 뭐. 그렇죠. 아무튼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진짜 다행입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 예. 아니 실제로도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197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5년. 예, 이건 비극적 사건이고 이른바 김세현 씨 납북 사건인데 1975년 8월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농사일이 바쁠 때여서 대성동 주민들만으로는 안 돼서 외부에서 농사를 좀 도와주실 분을 모셨는데 오늘의 주인공 김세현 씨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성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가보다도 논밭이 더 저쪽에 있어요. 북한 쪽에. 그래서 대성동 주민 A 씨랑 김세현 씨가 논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8월 26일 대낮이었어요. A 씨가 막 농사일 하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김세현 씨랑 나랑 둘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인기척이지? 뒤를 돌아봤는데 무장한 북한군이 김세현 씨를 이미 북쪽으로 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 논이잖아요. 우리 논이지. 그래서 그걸 보고 A 씨가 바로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유엔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쪽에 이제 당연히 유엔사도 우리 정부도 북한 쪽에 김세현 씨의 남측 송환을 바로 곧장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유엔사의 제안은 이거예요. 니들이 자꾸 스스로 월북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김세현 씨를 다시 군사분계선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김세현 씨가 어디로 갔는지 선택하게 하자. 이게 유엔사의 제안이었는데 북한은 이거를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김세현 씨가 우리 북측이 좋아서 스스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 김세현 씨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기가 막히다. 그런 하늘은 일도 날벼락이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좌전에서 갔다라면 북쪽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직접 모시고 와서 이 얘기 들려줄게. 오히려 그게 더 선전 효과가 클 테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납북이라는 말은 전혀 모르고요. 이제처럼 북한을 찬양해서 한국 사회에 한멸을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올라왔다 되어 있고요. 이제처럼 또 납북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온 사람들도 그 평양이라던가 이런 중심 지역에서는 못 살고 저희가 그 백두산 밑에서 살다 왔거든요. 저희가 사는 그런 동네를 올려보내는 위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지시가 옵니다. 어느 집에서 촬영을 할 거니 그날은 한복을 입고 와라. 그래서 가면은 이제처럼 막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중앙에서 사진 기자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을 찬양해서 이렇게 왔고 현재는 동네 주변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장면들을 막 사진 찍어서 진짜 거기 살고는 있어요?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영해서 그쵸,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정말 화목하게 산다는 거. 우리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렇게 제목이 하나의 대가정일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75년도잖아요. 김세현 씨가 그 뒤로 목격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근데 이 대성동에 사는 주민분들이 김세현 씨를 목격했대요. 네?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북한에서 날라온 삐라를 통해서 김세현 씨의 소식이 담겨 있었는데 남조선에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김세현 씨가 우리 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학을 다닌다. 이런 내용을 북한이 삐라로 만들어서 대성동 주민들한테 뿌린 거죠.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세현 씨가 이 체제 선전용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강제로 끌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자기들이 체제 선전에 쓰기에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시에 김세현 씨가 실린 또 다른 전단지에 보면 김세현 씨를 머슴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1975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체제를 홍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뒀던 걸 보면 한국과의 그러니까 남한과의 경제에서 이제 밀리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북한군은 또 다른 은밀한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군이 아니라 우리 국군이 타깃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지 40여 년, 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이 있습니다. 바로 21세 안학수 하사의 이야기인데 못 돌아왔어요. 전쟁이 끝나갈 즈음 안 하사가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당연히 설레겠죠. 편지도 씁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 가족들도 안 하사를 만날 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안학수 하사의 부모님을 어떤 남성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귀하의 아들 안학수 하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하던 중에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또 뭔가 느낌 안 좋다. 고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택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거 고지고대로 믿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안학수 하사의 친동생을 직접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안학수 하사님이 정확히 어떻게 당시에 실종이 된 건가요? 2년 근무하고 마지막 공무 출장을 하노이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주로 부대 생필품하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업무를 했는데 베트공들한테 포로가 됐어요. 사이공 현 호치민에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등교하는 길에 나가다가 그 문방구 하시는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빨리 그 문화방송 옆에 근처에 있는 방송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평양입니다 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형님이 평양방송에서 뭐라고 방송하던가요? 그때 당시? 자기는 배가 고파서 그 미군들이 버린 담배 꽁초를 먹으면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북한으로 오게 됐다. 이런 식으로 뭐 어이없는 그런 그런 발표를 합니다. (4월부터) 업무가 중앙정부부에서 보안사로 바뀌었다면서 보안사 요원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장 간사로 뒤에 보니까 뒷주머니 권총 차고 와서 우리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 죽여도 여기 누가 몰라 하고 정말 방아쇠를 착착착 당기는데 정말 그 기분을 지금 생각하면은 내 심장 고동 소리가 그렇게 크게 뛰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문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다. 바로 안학수 하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청와대, 중정, 국방부, 보안사, 지금의 기무사에게 이 부모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라는 진상 규명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처들은 다른데 답변은 똑같았다고요. 뭐였냐면 월북자 맞으니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 월북 맞다라는 얘기를 우리 정부에서 관계자들마다 다 가족들에게 돌려줬다. 자, 베트남전에서 이 안학수 하사에게 과연 진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국에서 월북자가 맞다고 왜 확신을 하는 것인지. 안 하사 실종 26년 만에 그 실마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간첩 들여오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죠. 근데 전향한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나 안학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1년 동안 생활했다. 어머. 어떻게 왔냐?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다. 중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왔다. 그러니까 북한이 베트남전에서 그 안학수를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평양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 자진 월북이 아니라 스스로 북한에 간 게 아니고 납치됐다라는 건가요? 사이공 네. 저 밑에입니다. 제일 끝에. 예. 맨 끝에요. 지금 호치민시라고 하는 게. 네. 그럼 거기서 못 가. 북부 베트남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남부 베트남 군대가 있을 거고 경찰이 있을 거고 미군이 있을 거고 한국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호치민 루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베트남을 통과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없이 호치민 루트라는 울창한 그 열대수림 같은 걸 뚫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그런 말까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콩하고 북부 베트남군한테 우리가 $3,000 주겠으니까 한국군을 납치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3,000씩.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치열하게 남북이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은 안학수 하사가 희생물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만 놓고 봐도 그 사람이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귀순자의 증언이 맞다면은 이게 빨리 조사해서 아나운서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차가웠죠. 이 빨갱이 가족 주제에 왜 자꾸 전화냐. 당시에는 뭐냐면 뭐 납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심부터 받아요. 국익 차원에서 젊은 청년들을 그것도 정말 수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에 대한 예우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굉장히 씁쓸합니다.